간략하게 저를 소개시켜 드리면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새노회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고요. 올해 이제 임기가 만료되지만 하여튼 올해까지는 총동문회장으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실무 교육을 이제 9일 날부터 20일까지 2주간 여러분들을 새로운 공인중개사의 탄생을 제가 시켜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합격의 기쁨에 이제 설레임도 잠깐 뒤로 물리치시고 이제는 굉장한 험난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겨내 가려고 한다면 이겨내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오래 버티는 거. 그 다음에 요즘 의뢰인들을 보면은 굉장히 부동산 지식이 엄청납니다. 섣불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잘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 덤볐다가는 오히려 굉장히 망신만 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공인중개사가 되도록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끈기 있고 멘토가 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만들어서 그분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그렇게 유지를 해야지만 공인중개사는 여러분들의 적이 아니라 친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내 계약을 뺏어먹는 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친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업종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어려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준비하고 축적을 시킨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건 다 읽어보셔서 축하드립니다. 9일부터 강의는 저희 애견인 슈렉이하고 제가 강의를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 슈렉입니다. 자, 굉장히 아름다운 잉어죠. 요거는 일본산 관상용 비단 잉어입니다. 코이라는 잉어인데요. 코이즈 법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자기 크기를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따만한 어항 속에서 얘가 자라면은 불과 5cm, 8cm밖에 안 자라요. 이 잉어가. 얘를 좀 더 나은 어항, 큰 어항, 또는 수족관, 연못, 강물 이렇게 펼쳐놨을 경우에는 이 환경에 적응을 해가지고 연못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1m 이상까지 자라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코이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환경 변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똑같은 공인중개사 합격증을 따고 있지만 불과 6개월, 1년, 2년 후에는 굉장한 여러분들이 몸집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비록 요만한 컵 속에 들어가 있는 2cm 정도의 코이 잉어지만 이걸 좀 더 높은 꿈을 가지고 옮겨가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좀 더 나은 서식처로 그래서 꿈을 찾아서 더 높은 곳으로 여러분들이 향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합격해갖고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다 요만한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6개월, 1년 후에는 덩치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계를 거쳐서 이런 물고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연못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1m 이상의 코이 잉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요거 뭘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요거는 지금 굉장히 바닷속에 떠 있는 돛담배입니다. 위태위태하죠. 거친 바람과 풍랑이 막 언제 불어닥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얘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망망대해에 그냥 놓여있는 이런 돛담배 같은 마음의 심정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이 어려운 부동산 시장을 개척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이 배는 안전한 육지로 가는 것이 성공의 길인데 어떻게 하면 안전의 길로 갈 수가 있죠? 뭐가 필요해요? 자, 등대가 필요하겠죠. 등대가 환히 비춰주는 빛을 바라보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닷가에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그 빛을 찾아서 여러분들은 뚜벅뚜벅 원 스텝 한 스텝으로 여러분들은 가야만 합니다. 이 등대가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안전한 육지로 이동할 때까지 저는 여러분들을 서포팅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강의는 9일 날부터 강의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 요게 이제 책이 저자가 접니다. 그래서 요 책을 이제 한 권 전체를 다 나가는 거예요.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 쓰는 거 실습까지 포함해서 43강까지 다 2주 동안 여러분들을 요걸 인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강의가 끝나면 우리 선배님들 사무실 가서 3일간의 실습 기간을 거치고 그다음에 수료식을 거치고 여러분들은 취업과 창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대 불빛을 따라 주시면 여러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맛보기 강의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 강의마다 조금씩 포인트만 이렇게 디테일한 설명을 못 드리고 간단한 것만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어진 시간은 약 1시간 10분 정도. 그 시간 안에 못 끝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걸로 하고 9일 강의 시작 때부터 정상적인 강의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니까 디테일한 설명이 없어도 여러분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는 민법 565조항을 여러분들은 민법 시간에 굉장히 많은 귀가 아프도록 들었을 겁니다. 민법 565조항은 각종 임대차 계약서니 매매 계약서니 무조건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이행의 착수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중도금이 없을 신 잔금, 그 전까지 계약을 해제를 할 경우에 배액 배상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바로 민법 565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일선 공인중개사들도 간과를 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배우는 김에 처음부터 문구 하나하나 자체를 여러분들 해야지만 나중에 계약서 쓰고 확인설명서 쓰고 할 때 문구를 다 이해하고 쓰는 거하고 그냥 쓰는 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중개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조항들 또는 문구 하나 자체를 아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에는 항상 이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민법 565장이 나와 있는데 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이고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밑에 보면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이행의 착수 전이에요. 이행의 착수 전은 언제? 중도금 전에. 중도금을 치기 전에 계약을 한 다음에 중도금을 치르기 전에 나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하면 요렇게 배액 배상과 나 계약금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건 어느 때까지만? 중도금을 주기 전까지만. 중도금을 준 다음에는 이 민법 565조항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간과하는 것이 계약금의 특성은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증약금의 특성이 있고 하나는 지금 요거 565장의 해약금의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따로 약정을 하는 위약금
그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의 착수 전에 해당하는 것은 해약금 조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의 착수 전에 되는 것은 무슨 금이다? 해약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해약금 조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얘하고 얘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 없다는 얘기죠. 얘는 전까지만이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위약사항이 발생되거나 또는 중도금 이후에 발생되는 해약 조항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행의 착수 전에 만약에 해지사항이 발생한다면 조금 아까 나와 있는 565조항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냥 하면 되죠. 그죠? 100 주고 포기하고. 자, 그런데 이행의 착수 후에나 이런 그 해제사항이 발생된다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따로 위약 작성을 해놓으면 따로 위약 작성에는 무슨 금이 포함된다 그랬어요? 위약금이 된다는 얘기죠. 해약금이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위약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그 특약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문제는 요거죠. 특약이 없이 그냥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틀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긴 사항이니까 9일날 본강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과 가계약. 자, 여러분들 가계약은 뭐 엄청나게 많이 알고 계시죠. 많이 해보셨고 평소 일반인으로서 우리는 가계약을 평소 계약했을 때 가계약도 계약과 동등한 법률적 효력을 지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계약은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 그거는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고 조금 이따가 제가 판례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계약은 뭡니까? 청약을 누가 하면 그 청약을 받아들여서 의사의 합치가 일어나면 그 계약이 바로 계약이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죠. 민법에 나와 있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성법이라고 합니다. 쓰는 즉시 그냥 바로 형성되는 형성법이라고 하는데, 자, 가계약 같은 경우는 민법의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은 설명을 드렸고 가계약은 가짜 계약이 될 수 있고 예약이 될 수가 있어요. 예약이 이제 가계약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운 가계약은 중요 사항이 언급되었다. 그러면 계약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죠? 목적물이나 뭐 언제 이사 가고 뭐 돈이 얼마고 인적사항 쓰고 이러면 중요 사항이 다 포함된 거죠. 그런 것들이 포함된 사항이라면 가계약이라면 계약의 성립은 된다. 계약 성립이라는 말은 뭐예요? 계약의 성립의 이유는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과 가계약이 동등한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약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의 성립은 된다 이 말이에요. 계약의 성립의 이유는 주장할 수 있으나 계약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효력을 똑같이 가계약이 갖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간과하지 말아 주시고요. 자, 가계약 작성 당시에 중요사항이 특성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요사항이 특정된다면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다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건 뭐라 그랬어요? 계약의 성립의 이유는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계약과 동등한 법적 효력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잠깐 판례를 하나만 딱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례, 대법원 판례. 계약금의 경우는 민법에 계약이라는 사항이 딱 나와 있고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그랬었죠. 565장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에도 없고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가계약금이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꽝꽝꽝. 그러면 가계약금에 있어서의 해약금은 존재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가계약도 계약과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판결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민법상에도 존재하지 않고 이렇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해약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아까 565조항이. 그러나 가계약금은 해약금과 틀리다라는 얘기죠.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 단계로 그냥 쭉쭉 그냥 포인트만 얘기하는 겁니다. 각 강의별로. 강서구, 인천, 어마무지한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도생이라고 얘기하죠. 어마무지한 그런 깡통주택이 발생되고 피해자가 많이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빌라에 대해서 이제 주의할 점을 이제 한 가지만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만 말씀드리자 보면 빌라는 일단 업계약서 빌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 빌라가 있고 지금 나와 있는 재개발의 신축 빌라가 있고 그 다음에 확장형 빌라가 있고 근린생활 빌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빌라가 있어요. 그런 빌라를 중개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잘못 중개를 하면은 개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교육 시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집장사가 개장사 말고 집장사도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런 사람들 조심해라는 예도 설명할 것입니다. 지금 요번 시간에는 재개발 내 신축 빌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거나 분양을 할 때 주의점을 설명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분 쪼개기라는 것은 자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난다 그러면 입주권이 나오죠. 그죠? 이 사람들이 집이 없어지면서 거주할 공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원주민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입주권이죠. 분양권하고는 틀립니다. 얘는 입주권이에요. 자, 그러면 단독주택 주인이 몇 명? 1명. 다가구 주택 주인 몇 명? 1명. 나대지 주인 1명. 그죠? 자, 얘를 갖다가 뭘로 둔갑을 시키느냐? 그다음 1필지 토지 1명. 그죠? 주인이. 그다음에 1인 소유가 토지와 건축물하고 1명이겠죠? 자, 얘가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얘를 공동주택을 갖다 신축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1개의 입주권이 나오지만 얘는 10가구를 줬다. 10개의 입주권이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또 얘도 1필지의 토지를 갖다 분할을 시키는 거야. 분할을 다 시키는 거야. 1개 나오는 거를 5필지로 나와버리면 5개가 나오겠죠. 얘 같은 경우는 나 혼자 땅과 건물을 같이 일체성을 가지고 갖고 있는데 따로 분리시켜 버리는 거야. 그럼 1개를 2개로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지분 쪼개기가 횡행합니다.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성 악화가 되겠죠. 그리고 투기 아줌마 아저씨들이 많이 몰려들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걸 정합니다.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걸 딱 정해가지고 요 이후에 만약에 요 지분 쪼개기가 성행이 된다면 행사가 된다면 이 이후의 것은 지분 쪼개기를 아무리 해봐도 1개밖에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내가 건축주가 이걸 해가지고 공동주택을 졌어. 그래갖고 야 여기 입주권 나와. 그래서 분양하거나 공인중개사도 꼬셔가지고 무슨 매매라거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은 입주권 나와 안 나와? 공인중개사 큰일 났어 안 큰일 났어? 큰일 났죠. 그러니까 요런 권리 산정 기준일을 일단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가구로 쪼개졌다. 1개밖에 안 나오니까 10분의 1개가 나오는 거야. 1개를 10명이 나눠 가지는 거야. 아니면 현금 청산을 당하는 거예요.
아 그냥 나갈래. 그리고 현금 청산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딱지가 아니죠. 우리가 딱지라고 얘기하죠. 입주권 뭐 이런 거는. 얘는 무슨 딱지? 물딱지. 물딱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현장 용어로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을 살펴봐야 되는데 만약에 분양을 하거나 매매를 할 경우에 민간 재개발이 하는 거는 뭐 북한산 아이파크가 진다 그러면 민간 아파트가 지는 거는 민간 아파트 공고에 딱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파트 질 건데 권리 산정 기준이 딱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공과 개인이 합작을 해서 짓는 거예요. 합작을 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 아파트 가서 관리사무소나 이런 그 분양하는 부분에 가서 물어보면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제예요?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공공 집적 시행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수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용. 필요 없어. 강제 수용. 너 그냥 나가면 돼. 그리고 돈 주고 그냥 강제 수용하는 거예요. 얘는요. 우리 도심 복합 사업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또 하나는 오세훈 씨가 하는 신통기획이라고 합니다. 줄여가 신통기획. 그죠? 앞에 나와 있는 정비구역 지정 안전검사 이런 것들 다 줄여버리고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이거에 맞춰 얘네들이 하지 말고 이거에 맞춰서 해. 그럼 3년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통기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이나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지분 쪼개기는 물론 안 되지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도 내가 갖고 있는 집 한 채를 팔 수는 있어요. 그냥 어차피 한 개 나오니까 팔 수는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수용이 된 데는 팔 수도 없어요. 지분 쪼개기는 물론 안 되고 팔 수도 없어요. 자기 집을.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시면 되고 요게 바로 이렇게 된다면 무슨 딱지? 물딱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딱지는 입주권이야. 이게 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물딱지는 입주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현금 청산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잔금날 여러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설렙니다. 아프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계약할 때도 만병통치약이 무슨 약이야? 계약이야. 부동산은. 중개사들은. 계약할 때는 기분도 너무 좋고 잔금할 때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잔금을 먼저 계약할 때 잔금을 먼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받을 때는 기분 좋지만 잔금 때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일은 빠지게 하고 돈이 안 들어오니까. 자, 아무튼 잔금날 중개보수 때문에 이제 뭐 신랑이 하는 공인중개사들 계신데 나는 목에 칼이더라도 안 깎아줘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일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전자 후자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했구나. 나를 위해서 100만 원이 나와서 내가 110만 원 줄게. 10만 원은 실장님하고 가서 해장국이나 드세요. 이 정도로. 자, 그럼 보수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보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묵시적 갱신 후 중개보수를 내는 주체가 누구냐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 자,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주민법 6-2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묵시적은 6-2항, 계약갱신권은 새로 생긴 삽입조항이죠. 그건 6-3항입니다.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줄인 겁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이사할 경우에 언제든지 누가? 임차인은 빠졌네. 임차인 저기 있네. 임차인은 계약을 이사 갈래? 못 살겠어. 이제 갈래.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계약을 해지한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해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건 아시죠? 거기까지는 아실 거죠? 얘는 해지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임대인한테 있어? 임차인한테 있어? 임차인한테 있는 거야. 내가 딱 잡고 있는 거야. 나 나가려면 나갈 거야.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요 말의 의미는 해지권은 임차인한테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또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묵시적 갱신 계약은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의 법률적 계약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의 계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하고 신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한다는 얘기예요.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을 한 다음에도. 자, 그리고 상식적으로 민법은 다 상식이죠. 2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2년을 일단 나 의무 기간을 다 끝난 거죠. 그리고 2년을 묵시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이사를 간다 하면은 얘를 갖다 중개보수를 임대인 지불하는 게 맞죠. 묵시적이 갱신이 됐을 뿐이지만. 그죠? 자, 그래서 묵시적 갱신 후에 해제될 때는 만기 전에라도 묵시적 갱신되고 한 2개월 있다가 이사 갈래라도 라고 한다 하더라도 중개보수 주체는 누구다? 임대인이다. 아시겠죠? 해지권은 임차인한테 있고, 그래서 임대인이 중개보수 지불 주체고, 앞에 나와 있는 쭉 아까 7개의 중개보수 나와 있죠? 거기에 대한 중개보수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를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설명을 들었고요. 역세권 주변이나 직장이 많은 데를 가보면 원룸이 많이 있죠. 직방, 나방 뭐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새내기 공인중개사가 뛰어옵니다. 원룸을 계약했는데 호수가 없다고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호수가 없다고. 어떻게 되냐면요. 자, 등기부에는 101호, 102호, 103호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원룸을 쪼개버립니다. 쪼개버리면 수익이 더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등기는 건축물 대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얘를 일시적으로 쪼개가지고 문 만들고 해서 이렇게 6호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팻말에는 앞에 팻말에는 2호, 4호, 6호 이렇게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로 계약서를 작성했단 말이야. 만약에 4호로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 원룸을. 그래갖고 전입신고를 하러 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전입신고가 되나? 4호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등기부에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원룸 쪼개기를 한 건데, 뭐 불법으로 따지면 불법이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룸은. 그러면 얘는 계약서를 갖다가 그럼 만약에 내가 102호를 얻었는데 등기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가 아니라. 이해되겠어요? 남의 집에 살고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계약서상의 주소란에는 계약서 본 건물 주소란에는 이 등기부 주소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104호다 그러면 몇 호를 써야 돼? 노원구 노원동 노원빌라 몇 호? 102호를 쓰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그 밑에 임대할 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는 102호죠? 102호 중 일부 가로 열고 104호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런 전입신고가 됩니다. 아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약서를 보면은 임대차 계약서에는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고, 요거 뭐 지목, 요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요거는 9일날 첫날 강의부터 시작할 거고요. 이렇게 임대할 부분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여기다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2호 중 일부 104호. 면적은 만약에 102호가 30제곱미터다 그러면 15제곱미터 딱 적지 말고 약 15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적어서 계약서를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안목치수 벽체중심선 얘기는 공법 시간에 배우셨나요? 혹시? 이거는 실무니까 안 배우셨겠죠? 네. 자, 안목이라는 말은 말자 그대로 뭐예요? 눈 안자야. 눈으로 보는 거. 자, 만약에 각종 공적 자료에는 전용 면적이 나와 있죠. 그죠? 전용 면적이 나와 있는데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용 면적이 실측 면적보다 다 차이가 납니다.
자, 만약에 이게 아파트라면 이게 내 방이야. 내 방 되게 넓다, 그지? 그러면 전용 평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 눈에 보이는 벽, 요게 전용 평수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파트는 전용 공적 자료에 나와 있는 전용 평수하고 실제로 실측한 전용 평수하고 같을까 안 같을까? 같겠죠. 아파트는 똑같다라니까. 자, 이런 내용입니다. 요걸 안목치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한 대로. 요걸 안목치수라고 하고 내부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중심선 치수는 요 우리가 벽을 뭔가 벽을 세우잖아요. 그죠? 내력벽을 세우든 있겠죠. 그럼 안목치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만 벽체 중심선은 벽체가 있잖아요. 벽체 중앙으로부터 벽체 중앙까지 거리입니다. 그걸 잽니다. 그러면 실측 면적하고 전용 면적엔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벽체 중심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공부상 전용 면적과 실측 면적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가를 계약을 하다 보면 프랜차이즈나 뭐 무슨 그 학원, 교습소 무슨 면적을 갖다가 허가 기준으로 삼는 업종들이 있죠. 그죠? 2제곱미터 이하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상은 되지만.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전용 면적을 보고 계약을 했는데 실측을 해보니까 짜고 그래서 허가가 안 나. 그럼 뒤지게 야단 맞죠. 공인중개사가 뒤지게 야단 맞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놓냐면요. 지금 본 물건은 공부상에 나와 있는 전용 면적 기준이며 실측 면적과 차이가 나더라도 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렇게 쓰면 간단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허가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이 책임으로 한다. 오케이? 완벽하죠, 그러면? 차이가 나든 뭐하든 간에. 자, 그거는 다시 또 배우실 거고요. 자, 이런 내용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면적과 실측 면적 같을 수밖에 없겠죠. 안목지수니까. 오케이? 자, 아까 입주권, 분양권 뭐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 여기서 입주권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이제 새로운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입주권은 물권이에요. 얘는 과세 대상입니다. 입주권이 관리처분이 딱 되면 관리처분 이후부터는 얘는 채권이 아니라 물권입니다. 그래서 물권이 돼서 재산세도 내야 되고 종합부동산에서 내야 되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요 1인이란 말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이야. 요 집을 3개를 가지고 있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조합 설립 전에 이 사람이 집을 이렇게 팔았어. 그러면은 입주권은 각각 하나씩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죠? 조합이 설립되기 전이니까 입주권 하나씩 나오죠. 근데 얘가 조합이 설립이 됐어.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 팔았어. 하나씩 팔았어. 그럼 얘는 입주권이, 이 사람은 원래 1인 담을 거자니까 입주권은 몇 개 나오는 사람이야? 1개 나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조합 설립 전까지는 상관이 없어. 팔고 나니까 1개씩 다 나오는데 조합이 설립된 후부터는 이 사람은 입주권은 1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 3개를 다 팔았더라도 얘는 이 사람도 3분의 1개, 이 사람도 3분의 1개, 이 사람도 3분의 1개. 아니면 현금 청산, 물 딱지. 오케이? 1세대 다물권자. 세대 개념이라는 거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이런 분들이 같은 주소지에서 같이 생활을 밥 먹고 자고 하면은 그 사람은 1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주택도 다 자기 플러스 되는 거야. 나는 내 집은 한 채밖에 없는데 이모가 집 5채가 있어. 난 6채가 되는 거예요.
Understand? 세대라는 게 그렇습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서, 형제자매. 조카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조카는. 자, 1세대가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데 물건을 하나씩 갖고 다 물건자예요. 이 사람도 하나씩 나올 것 같죠? 나옵니다. 나오는데 도시정비법에 보면은 규율이 어떻게 되냐면 1세대 다물건자라고 할지라도 대표하는 조합원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얘들은 지금 다물건 1세대 다물건자니까 대표하는 조합원 하나만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을 팔아도 얘는 입주권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관례상 법무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들도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다 나왔습니다. 하나씩. 도시정비법에 그렇게 딱 법이 나와 있는데도 얘들은 하나하나씩 다 입주권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종전에서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다물건자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하나씩 매도를 해도 입주권이 한 개씩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도시정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제 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다물건자가 이러한 사람한테 매도를 했다. 그러면 종전에는 한 개 울고 있네. 한 개인데 합쳐서 몇 개 나오냐? 한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입주권 한 개. 그러면 얘는 개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법을 지키겠다는 얘기야? 법을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정비법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섭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다물건자라 할지라도 한 개만 주겠다. 개정된 게 아니고 그 전에 간섭적으로 이용하던 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들도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다가 여러분들도 입주권 하는데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창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모르고 계약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